네,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당의 젊은 기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가압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혁신위가 출범한 지 40일 만에 활동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예정된 기한보다 2주 정도 빠릅니다. 앞서 주요 이슈에서 50% 성공이란 인요한 위원장 발언 들었고, 바로 이어서 혁신위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기 전에 먼저 두 분께 혁신위에 대한 한 줄 평이랄까요? 짧게 총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드리면 그냥 한마디로 하면 아쉬움인 것 같아요. 기대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또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셨는데 결국 결과물이라는 게 상당히 좀 초라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많이 쇄신할 동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위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굉장히 좀 초라하다라는 면에서 저는 아쉬움이라는 키워드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정리하실까요? 저는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자면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이 너무나 미약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인요한 혁신위는 정말 당의 혁신을 하고자 했고 친윤 주류 세력과 당의 중진 의원들을 향해 거침없이 쓴소리를 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냉대였고 따돌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혁신위가 이렇게 빈손으로 조기 퇴장하게 되면서 혁신위가 과연 도대체 무엇을 남길 수 있었으며 과연 혁신위의 역할을 받아들일 준비가 국민의힘은 되어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고요. 결국 김기현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당의 뼈아픈 충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 만남으로 갈등을 봉합하는 모양새로 해서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됐었는데 결국 오늘 조기 해산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자, 오늘까지 이어진 혁신위 관련 상황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월요일 날 고고로 혁신의 활동은 다 종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또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많이 배우고 나갑니다. 혁신안 관련해서 당이랑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잠깐만요. 지나갈게요. 혁신안 관련해서 의견 접근 좀 이루어졌나요? 이쪽 바로요? 그래서 혁신안 그대로 수용하실까요, 혹시? 총선 과정 봐가면서 희생혁신안 실천하겠다고 하셨는데 서울 험지도 포함이 될까요? 네, 인요한 위원장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기자들 앞에서 말을 많이 좀 아꼈던 것 같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당 주류의 외면으로 주류 희생 수술을 못하고 미완의 혁신으로 끝났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죠. 아주 심플하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난 뒤에 뭔가 엄청난 좀 변화가 필요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소위 말해 정치권에 등판시킨 거고 국민의힘은 그랬을 겁니다. 이제 국민의힘을 거침없이 좀 비판해달라, 그리고 바꿔달라, 정권을 주겠다, 아마 그 약속을 하고 데려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해달라고 의사를 불러놓고 막상 환자가 이렇게 수술을 거부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의사는 어떻게 손을 쓰지도 못하고 퇴장하게 된 거죠.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요한 위원장,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의사 역할을 해달라고 불렀지만 결국 국민의힘이라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수술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않았고 오히려 의사를 좀 공격하면서 예. 의사의 태도라든지 발언들을 지적하고 혁신위가 너무 급하게 속도를 내고 있다, 자기 정치한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하면서 인류한 혁신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언론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미완의 혁신으로 끝났다라고 했지만 사실 혁신의 씨앗조차 뿌리지 못하고 퇴장하게 예.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씨앗조차 뿌리지 못하고 퇴장했다. 좀 어떻게 보면 여당 입장에서 보면 좀 박하게 평가를 내려주신 것 같은데 그 인유한 위원장 어제 만남부터 오늘 만남까지 네. 오늘 그 혁신위 회의까지 봤는데 표정이 상당히 좀 무거워 보였고요. 그리고 평소에 좀 거침없이 말을 좀 많이 하는 성격인데 어제는 거의 뭐 말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예, 좀 어떻게 보면 좀 억지로 그 어제 그 만남에 나온 듯한 인상마저 풍겼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내놓았던 안들 대부분이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혁신위와 지도부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와 인유한 위원장이 만나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갈등이 고조된 상황 속에서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국민들이 그 만남에 대해서 아는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통상적인 메시지들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50% 완성했으니까 나머지 50% 채워달라는 얘기인데 예. 박성민 최고께서 아프게 지적을 했던 것과 비슷하게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시기와 강도 면에서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강도라고 하는 것은 혁신하는 것은 뭐 50%, 60%, 70% 있는 것이 아니라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혁신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것은 0에 가깝다라는 얘기인 거고 게다가 혁신이라는 것을 시기를 두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가 거의 다 앞으로 다가왔고 네. 혁신도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만시지탄의 혁신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혁신이 아닌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혁신위원회가 뜬 지 벌써 40일이 넘은 긴 시간 동안 그 어떤 유의미한 혁신의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야당의 비판이 저도 굉장히 따갑게 들립니다. 시기와 강도면 모든 면에서 좀 아쉽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한때는 그 대통령의 의중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던 인유한 혁신위원장이었는데 박성민 전 최고께 여쭤보겠습니다. 윤심을 업고 김기현 대표가 승리한 거다라는 언론 분석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네.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비공개로 오찬을 또 최근에 하셨잖아요. 네. 김기현 대표와.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 윤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주 명확하게 판가름이 났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게 비공개 오찬을 하면서 저는 김기현 대표 등 한번 두드려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심이 바뀐 건 아닐까요? 저는 네. 뭐 사실 둘 다한테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대통령 입장에서도 내심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렀을 때 네. 패배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걱정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워낙 중요한 총선이다 보니까. 예. 그런데 생각보다 인류한 혁신위가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비판하는 지점에 대해서 당내 기득권 세력이 전혀 꿈쩍도 안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오히려 여기에서 당 지도부를 대통령 입장에선 버리고 갈 수 있겠느냐 그런 고민도 해볼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김기현 대표와 척을 지는 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굳이 이제 이 민감한 시기에 여당 지도부를 이렇게 특히 대표를 이렇게 불러서 오찬을 하면서 약간 갈등 봉합에 있어서 김기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 같은 모양새는 아주 정치적인 계산이 저는 깔려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예. 면에서 김기현 대표도 나름의 판정승을 거뒀다. 완벽하게 완승하게 되는 결과를 인유한 위원장과의 싸움에서 완승했다. 이런 결과를 거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김재섭 위원장. 네. 물론 뭐 평가는 다양합니다만 네. 그 인유한 위원장 본인도 뭐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처음에 시작은 스타트는 좋았는데 인 위원장의 어떤 대통령 의중 발언이라든가 몇 가지 설화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본인도 인정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자충수가 돼서 혁신이 앞을 좀 가로막아서 좀 이런 결과를 낳는데 좀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런 그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사후적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혁신안을 안 받은 것은 지도부이기 때문에 네. 어떤 설화가 있다든지 간에 혁신안을 지도부가 수용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
뭐 인요한 위원장의 발언은 발언대로 평가가 받을 음. 것이고 혁신안은 혁신안대로 평가가 받을 텐데 네. 지금 혁신안이 인요한 위원장의 말 때문에 퇴색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혁신안이라는 것이 받아지지 않았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말이라고 생각하고 네. 인요한 위원장이 그 중에 어떤 사로가 있던지 간에 혁신안을 받으려고 했었으면 저는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안이 아직까지는 수용되지 않았던 것은 아직까지는 혁신안을 받을 의지가 우리 당에게는 충분히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박선민 전 최고위원. 그러니까 앞서 이제 대통령과 이제 당 지도부 간의 어떤 오찬 그 그림 자체에 대해서 뭐 봉합이다 뭐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공관위원장 요구 인요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을 자신을 추천해달라는 그 요구도 뭐 자충수였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 발언 또한 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계산된 발언 아니냐. 이 공천권을 가진 막중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밑에서 과연 그렇다면은 물밑에서 뭔가 충돌이 있었는데 그 본질은 결국은 뭐 공천권 같은 권력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대목이기는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별개로 마지막에 이렇게 공관위원장 자리를 좀 요구하는 것은 뭐 그렇게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뭐 공천이라는 것이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권력입니다만 사실 혁신위원장이 본인의 혁신안도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했으면서 이 상황에서 공천권을 달라고 외치는 것은 국민들이 보셨을 때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흐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사실 인요한 혁신위원장 입장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분이 이제 총선 출마에 대한 뜻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혁신위원장으로 오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전권을 주겠다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본인은 이제 총선 출마의 뜻을 접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내가 결과적으로 뭐라도 한마디라도 해보고 퇴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 오늘 표정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언론 인터뷰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고 언론 플랜들리하게 좀 대하셨던 분인데 그랬었죠. 이제는 인터뷰나 출연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만남 이후에 김기현 대표의 표정은 너무나 좀 밝았던 그런 장면을 보면서 결국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빈손으로 퇴장하게 된 자신의 상황이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뭐 어쨌든 그 인요한 혁신위를 통해서 당에 뭔가 센 압박이 들어갔지만 당의 버티기 전략 끝에 이 대통령과 당 지도부 오찬이 있었고요. 오늘 그 혁신위 종료 선언까지 이어졌습니다. 뭐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최종 혁신안을 당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 정리하는 차원에서 6개 혁신안의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봤습니다. 네, 통합, 특권 포기, 아마 징계 취소를 한 부분이 통합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특권 포기, 공정, 청년도 있고요. 희생. 자,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혁신위가 나머지 50%는 당에 맡겼고 김기현 대표도 바로 다 뭐 수용하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건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겠다. 혁신안을 수용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약속을 했어요. 자, 김재섭 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통합은 뭐 징계 취소에 해당하는 것이고 불체포 특권 포기도 아마 그 총선 기획단에서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뭐 총선에 나올 사람들에게 지금 서명을 받고 있다 이런 뉴스가 어제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 중에 뭐 가능한 것들 아마 언론의 관심은 희생에 집중이 될 것 같은데 이달 중순쯤 출범한다는 공천관리위가 이 공천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혁신안을 얼마나 잘 녹여갈 것이냐 이게 아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긴 네. 한데요.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뜨게 되면은 정말 그 정신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총선 체제로 완벽하게 전환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있었던 뭐 혁신위원회 안이라든지 아니면 인지영입위원회의 인사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있는 총선기획단에서 만들어진 총선 룰들을 네. 얼만큼 받을지 내지는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전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어떤 말잔치가 있다 하더라도 공관위가 그걸 받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말잔치에서 끝나버리는 것이고요. 네. 공관위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녹여낸다고 한다 그러면 사후적으로라도 혁신위원회 안을 잘 받아냈구나, 혁신위가 그래도 좀 성공을 했구나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지도부가 이 혁신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관철하겠다라고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않는 이상 공관위로 그것이 어떤 식으로 넘어갈지 얼마큼 녹여낼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박성민 전 최고, 뭐 강력한 공천이, 뭐 잡음 없는 공천이가 돼야 뭐 총선 체제로 좀 빨리 좀 분위기를 반전을 시도하는 김기현 체제에게도 좀 힘이 실릴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김기현 대표가 뭐 적절한 시점에 뭐 불출마라든가 뭐 험지 출마 이런 선언을 하지 않겠느냐. 여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앞서 뭐 김재섭 위원장도 뭐 시기도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걸? 근데 사실 김기현 대표가 험지 출마나 불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낮다. 저는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거였으면 인유한 위원장이랑 이렇게까지 싸우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본인 마음속에 내가 이번 총선을 위해서 당대표로서 정말 희생을 해봐야겠다, 헌신을 해봐야겠다 이런 결심이 마음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본인에게 희생과 결단을 요구하는 혁신을 향해서 냉대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좋다, 내가 혁신위의 안을 전격적으로 받겠다, 그리고 내가 다른 중진들을 설득하겠다 예.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정상적인 당대표의 리더십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인유한 혁신위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좀 굉장히 냉담하게 대하면서 그 김기현 대표께서는 의정부고회를 울산에서 얼마 전에 여셨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지역구를 굳히는 데 들어갔다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게끔 그런 정치적 행보를 보이셨던 분이기 때문에 혁신이도 못했던 거를 공관위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결국 김기현 대표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마음의 결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의 결단이 뭐 공관위가 갑자기 종용한다고 해서 대표님 희생 좀 해주십시오라고 공관위원장이 새로 와서 종용을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통할까?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는 그 현 체제로 일단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당 내에서 특히 뭐 수도권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김기현 체제로 과연 총선을 이길 수 있겠냐? 이렇게 좀 걱정하는 여론이 있다고 하던데 지금 서울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 입장에서 네. 진짜 그런 여론이 있는지 좀 여론이 전해주시죠. 있죠. 여론이 있고, 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가 뭐 무너지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아가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방식의 지금 정책대로 지금의 메시지대로는 수도권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라는 것은 중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한동훈 선대위원장이 뭐 온다 내지는 원희룡 장관이 개항을로 출마하면 수도권 분위기를 이끈다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떤 대안이 나올지 어떤 참신한 방안이 있을지를 우리가 차근차근 고민해 봐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지금의 어떤 지지율로는 당장 선거를 이기기 어렵다라는 것은 뭐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위기 의식이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이제 뭐 곧 공관위의 시간이 시작되겠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공천권을 갖고 이 칼을 휘두르는 선거에 있어서는 가장 뭐 힘이 센 중요한 자리입니다. 물론 당대표 권한이라지만 당내 여론도 두루 살펴야 될 거고요. 여당은 뭐 대통령실과 조율도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민주당도 이제 곧 공관위의 시간이 이제 시작될 텐데 두 분이 보시기에는 이거는 뭐 상대 당에 대한 조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인물이 공천관리위원장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계신지 어떤 분이 먼저 예, 네. 상대 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요. 먼저 말씀해 네, 보시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민의힘의 공관위원장이 오려면 이번 혁신위를 좀 타산지석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김기현 대표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종의 이 인유한 혁신위의 뼈아픈 패배는 사실 예. 당 장악력이나 당 주도권을 두고 벌어진 기싸움에서 예. 인유한 위원장이라는 소위 말해 좀 정치권에 있지 않았던 인사가 오게 되면서 김기현 대표라는 이 좀 노련한 정치인에게 확 주도권을 빼앗겨 버린 상황들이 인유한 혁신위의 패배를 가져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혁신안도 참 내용도 내용인데 결국에는 예. 그 혁신안에 대한 당내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정치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을 어떻게 보면 좀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당 장악력을 가진 인사가 와야지만이 결국에는 뭐 공천에 있어서 혁신 공천, 개혁 공천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저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사실 공관위원장의 가장 필요한 자질은 뭐 정치력도 정치력이지만 결국에는 사심이 아닌 공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야만 제대로 된 공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연줄에 의해서 또는 감정에 의해서 계파에 의해서 뭔가 공천이 좀 이해할 수 없게 결정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여야를 뭐 다 떠나서 좀
그런 자리에는 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선을 가진 인물이 와야겠죠. 명망가보다는 좀 정치라고 하셨으니까 네. 뭐 정치인이 좀 네, 나을까요? 정치인이라고 꼭 무조건 이제 뭐 계파에 헌신하고 또는 감정에 뭐 굴복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 결국에는 정말 객관적으로 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 지역에는 나랑 친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선수가 참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시선을 가진 인물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와 그런 기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인물이 오면 좀 좋은 공천을 할 수 있겠죠. 국회에서 도는 그 정보 전단지에는 뭐 향후 공천관리위원장 혐합형에 오르는 인물들도 막 돌더군요. 그 김재섭 위원장이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이런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사람이 딱 있습니까? 뭐 저는 그 내용들을 보진 못해가지고 네.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그냥 명망가로서 어떤 이벤트성의 공관위원장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냉정하게 아는 분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예. 이게 실제로 지역 민심과 그다음에 전체 판도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구별로 특징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상황이고 내지는 컷오프 내지는 경선에 진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총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저는 적어도 국회의원 경험이 있고 당 경험이 충분한 사람들로서 공천 관리 업무에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의 관여를 해본 사람들,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해야지 공천이 깨끗하게 이루어지고 잡음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명망가 중심으로 이것 자체를 이벤트 네. 내지는 국면전당용으로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뭐 이벤트 할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저희가 2019년, 2020년에 넘어가면서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의 공관위가 굉장히 많은 잡음들이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연히 뭐 외부 인사도 있었고요. 당시에 이제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뭐 이런저런 공천 때문에 많은 시끄러웠죠. 이슈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없으려면 당 안에서도 어느 정도 두루 평판이 좋은 두루 그 어떤 뭐 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가는 것이 저는 좋은 공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럴 네, 때는 말씀하시죠. 좀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그러니까 먼저 이제 더 이상 이제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정계 은퇴 선언을 한 당의 큰 어른을 좀 공관위원장에 모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유력하다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결국 이제 자기의 정치권에 있어서 더 큰 꿈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승리를 위해서 좀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지기도 하거든요. 결국 이제 사람과의 연이 중요해지고 감정이 중요해지는 건 결국 내 사람 챙기기 또는 이제 앞으로의 꿈을 위해서 뭔가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해야 될 때 좀 공천이 사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그래도 비교적 가능성이 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을 찾다 보면 결국에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뭐 또는 이제 정계 은퇴를 선언한 이런 네. 분들 사이에서 좀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에서 이제 인물을 찾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슈가 되는 인물이 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할론을 두고 여러 안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어떤 배지를 차는데 너무 힘을 쏟으면 그 총선을 진두지휘하기 좀 어려우니까 좀 비례대표나 뭐 좀 쉬운 지역구로 가서 뭐 전국 뭐 유세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시나리오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김재섭 위원장이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해야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당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현재의 그 선거제도 틀 내에서는 저희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이상 국민의힘의 어떤 비례정당을 따로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국민의힘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 비례대표의 경우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위성정당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국민의힘 선거를 이끄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선거제도 아래에서 한동훈 장관이 비례대표 출마하는 것은 좀 제도적으로 문제가 가야 있죠. 가능한 일이죠. 병립형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그건 미정의 상태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조금 당선이 용이한 지역구에 가서 해야 될 텐데 그러면은 또 한동훈 장관이 가지는 파괴력이 조금 상쇄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이긴 한데 그 어떤 역할들을 해내시면 좋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 나오는 종로 같은 데 가는 건 저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가진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이제 2016년으로 기억하는데 20대 총선에서 오세훈 전 시장과 정세균 당시 이제 후보가 경쟁을 했었는데 한 17%포인트 차이로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에서 우세한 걸로 나왔습니다. 결국 결과는 상당히 많이 뒤집어져서 정세균 의원이 뭐 상당히 많은 득표차로 이긴 경험이 있거든요.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오세훈 시장이 전국 유세를 좀 다녔습니다. 좀
우리가 열세 지역인 곳에 나와서 선거 유세도 좀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 지역을 챙기지 못하고 남을 도와주게 되는 그런 모양이 돼버렸거든요. 한동훈 장관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당선 가능한 곳의 지역에서 당의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런 의미에서는 아무래도 뭐 강남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선거제도 안에서는 그래도 뭐 강남이라든지 서초 같은 곳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자신의 어떤 이름값을 높여준 게 민주당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민주당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어딜 나오든 뭐 우리의 후보자들로 잘 싸워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한동훈 장관을 신경 써서 뭔가 계획을 짜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의 이제 총선 전략을 짜나가는 과정이라서요. 한동훈 장관이 생각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을 뭐 과잉 의식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민주당 상황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당헌 개정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이 매우 격렬하게 대립하는 게 분명합니다. 양측 다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저희가 시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특히 야당은 단결과 통합이 최고의 혁신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 당은 분열하면 패배하고 단합하고 하나가 됐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단결과 통합은 원칙과 기준을 갖고 해야 됩니다.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과의 약속, 시스템 공천의 핵심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황 논리에 맞춰서 지도부의 해석에 맞춰서 시급하게 그냥 선거 몇 달 앞쳐놓고 다시 또 변경시킬지 어떻게 합니까? 당이 그렇게 편리주의로 가면 당원은 누더기가 됩니다, 여러분. 네, 이게 중앙위 확정되기 전 발언들이거든요. 저런 강한 비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좀 밀어붙인 형국인데 이게 친명 당원이 다수인 그 권리 당원의 표 비중을 확대한다면 어쨌든 현 지도부가 차기 지도부까지 차지하려는 포석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시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건드리게 된 이 룰은 네. 짚어주신 대로 지도부를 선출할 때 되게 유의미하게 작동하는 룰. 그러니까 전당대회 직전에 고쳐도 되는 룰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게임을 준비할 때 우리가 게임 전에 이제 룰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고치는 게 사실 타당한데 예. 지금 이번에 손댄 이 룰은 당헌은 결국에는 총선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굳이 분열의 좀 갈등에 그 늪으로 빠질 필요가 없는데 왜 이걸 지금 개정하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던 거거든요. 예. 저는 사실 내용면에 있어서는 뭐 표의 등가성 문제는 워낙에 많이 지적이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고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왜 지도부가 이것을 지금 총선을 앞두고 고칠까? 왜냐하면 전당대회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총선 치르고 몇 개월 뒤에 치르는 것이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네. 그 전에 해결해도 되는 문제인데 지금 한 것은 오히려 생산적인 논의와 충분한 토론을 방해하게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그렇죠. 예, 전당대회 룰도 지금 그렇고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한 발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야 하기 때문에 입법 권력까지 장악하게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총선과 관련해서도 지금 멋지게 지면 안 된다 이런 발언까지 하면서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제 문제도 지금 병리병으로 회귀하려고 그런 뜻을 계속 나타내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전당대회 룰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가 왜 지금 이렇게 이런 문제에 집착한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꾸 못난 민주당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선거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은 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일 때 국민들께 한 약속이거든요. 그게 바로 국회의원 선거가 돌아오자마자 그냥 뒤집듯이 그냥 호떡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과연 이재명 대표가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할 국민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장 민주당과 색이 비슷했던 다른 정당들도 작은 수의 정당들도 이재명 예. 대표를 비판하고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선거제도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쉽게 바뀌는 이재명 대표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저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전당대회 룰이기 때문에 뭐 총선 전에 좀 바꿔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을 하고 싶은 것이, 저도 전당대회 룰을 준비해봤던 위원회도 있었고 네. 실제로 전당대회를 지도부 입장에서 치러본 적도 있었지만은 이 전당대회 룰이 중요한 이유는 전당대회뿐만이 아니라 그 전당대회 룰을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공천 룰까지 같이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론조사에서 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예. 여론조사의 비율을 얼마 정도로 할 것이고 당원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당원들 가운데서도 뭐 대의원들의 비율은 얼만큼 할 것이냐, 이게 어떤 공천의 룰을 세팅할 때 항상 전당대회 룰이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전당대회 멀리 있는데 지금 바꾸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예. 납득하기 어렵고, 결국 이번에 전당대회 룰이 아마 다음 총선에 도 비슷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결국 친명체제, 친정체제 강화하겠다라는 저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 계파 갈등 문제도 정말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바로 이분 행보 때문인데요. 이낙연 전 대표 연일 이재명 대표를 향한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잠시 듣겠습니다. 혁신은 되지 않았고 여전히 그냥 아무 말 말고 따라와라, 그것이 단합이다는 분위기가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는 당내는 침묵의 단합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당 바깥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늘 민주당이 뭔가를 변화하려고 해도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짓누르게 되면 국민들께 민주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는 매우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당을 걱정한다면 당연히 그 문제가 걱정거리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지금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 이후에 그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진짜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연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에 왜 민주당 의원들이 침묵하느냐, 이 부분 같거든요. 근데 사실 네.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는 여러 번 얘기가 나왔고요. 아주 몇 달 동안 논의가 됐었고, 심지어 뭐 구속영장이 여러 차례 이제 국회로 청구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문제다라고 하는 지적과 비판은 여러 가지로 참 많았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상황이 있었고요. 근데 가결이 됐는데 이제 법원에서 구속이 기각되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구속되지 않는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그 뒤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지적이 좀 무의미해졌다, 이런 당내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당에서 오히려 조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문제보다도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당이 뭔가 아젠다를 좀 선도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여당에 비해서 이슈나 뉴스 선점도가 너무나 떨어진다. 그리고 앞으로의 공천에 있어서의 전략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문제 제기가 저는 내부적으로 많은 것 같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는 도덕성 문제가 그런 것들을 가리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도덕성 문제도 물론 이제 당연히 짚을 만한 부분이지만 그것보다도 어쨌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현안들이 오히려 최근에는 사법적인 이슈보다 더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이낙연 전 대표 요즘 행보 때문에 이낙연발 신당설 자꾸 이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또 발언도 선명해지고 하니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재명 대표 뭐 사당화 논란, 앞서 뭐 전당대회 룰도 우리가 얘기해 봤습니다만,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비명계의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비명계 내에서 다음 대권을 바라보는 정도, 이낙연 전 대표 정도의 인물이라면 뭐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그 질문 중에 저는 힌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앞으로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유의미하게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루트 하나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뭐 총리도 하셨고요, 당 대표도 하셨고요, 전남도지사 하셨고요, 국회의원도 4번, 5번 하셨는데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건 대통령 하나뿐이거든요. 근데 이낙연 대표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민주당 체제에서 이낙연 대표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그 어떤 방식으로도 대통령 후보가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벌써 이 전당대회 룰에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친정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금 룰대로 간다 그러면 다음에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이
당연히 많고요. 예. 그러면 또다시 8, 9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이낙연 대표의 그 정도로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본인이 승부수를 던져서 본인이 차기 대권 후보로서 민주당 계열의 대권 후보로서의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현재 민주정책에 대해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정치공학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예.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신당 창당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직 확정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남아 있는 시간 동안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시도를 좀 서로 간에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 결국 이낙연 전 대표 역시도 이제 민주당의 패배를 바라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진영 내에서의 분열이 표에 있어서 굉장히 좀 리스키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민주진영의 패배를 가져오게 된다면 그 역시도 이제 본인의 좀 무거운 책임감을 리스크가 느끼게 있죠. 될 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전 대표께서 아직 신당 창당에 대해서 완벽하게 결심이 선 상황은 아닐 것이다. 시간이 아직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마냥 시간을 끌고 연기를 피울 수 없다는 발언도 하셨는데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